반갑습니다. 경상도 철학자 권수진입니다. 오늘은 염세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2월 22일 독일의 단치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하인리 플로리스 쇼펜하우어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어머니 요한나 헨리에터 트로지너는 사교성 좋은 여류 문인이었다. 그의 집안은 단치의 오랜 명문가였으나 1793년 단치가 프로이센 지배하에 들어간 것을 알게 되자 고국과 재산을 모두 버리고 함부르크로 이주하였다. 하지만 함부르크에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인리 플로리스 쇼펜하우어는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한 무역상으로서 발판을 굳힐 수 있었다. 1799년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는 그를 상인으로 만들기 위해 요한 하인리 크리스티안 룽게 사립학교에 입학시켰다. 룽게 사립학교는 미래의 상인을 기르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이름이 높았고, 함부르크의 상류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상인으로서 쓸모있는 교양인을 기르는데 적합한 것을 가리키는 교육 방식의 실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상인보다는 학자가 되고 싶었고, 라틴어, 그리스어, 문학, 철학과 같은 학문에 매혹되어 있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단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16세기에 증조부께서 단치의 시민권을 획득한 이래로 점점 번성하여 호화로운 저택과 넓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인리 플로리스 쇼펜하우어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그의 어머니 요한나의 직업은 여성 작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인리 플로리스 쇼펜하우어와 어머니 요한나는 둘 다 단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 요한나를 보고 첫눈에 반해 공개 청혼을 하게 되고, 요한나는 이를 흔쾌히 승낙하여 결국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의 나이는 38살이었고 어머니의 나이는 18살이었다고 합니다. 해서 이 둘은 20년의 세월을 극복하고 서로 부부 사이가 되는 것인데,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쇼펜하우어의 집안은 단치에서 오랜 명문가 집안이었으나 단치가 프로이센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자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함부르크로 온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앞에 지도를 보면 쇼펜하우어의 가족들이 단치에서 함부르크로 이주한 경로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쇼펜하우어의 가족들이 단치에서 함부르크로 이동을 하게 되었나? 그 당시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절대 왕정 국가가 성립하지 못하고 약 300여 개의 제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영방 국가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황제권이 매우 미약하였는데, 그러던 찰나 여러 영방 국가 중 하나였던 프로이센이 급성장을 하게 되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1세는 정식으로 왕국의 칭호를 선포하고 베를린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이센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격파하고 프리드리히 대왕 때가 되면 유럽의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 시절 프리드리히 대왕의 군대는 육로 수송을 차단하기 위해 단지시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이 머물러 있던 곳이 쇼펜하우어 가문의 땅이었고, 쇼펜하우어의 조부인 안드레아스 쇼펜하우어는 프러시아 군대 사령관을 후하게 대접합니다. 이를 계기로 프로이센 군대와 쇼펜하우어 집안 사이에는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고, 상업으로 묵고 사는 쇼펜하우어 집안에 양곡을 마음대로 자유 반입할 수 있는 호의를 베풉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는 이를 거절합니다. 1793년 단치가 프러시아 지배하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아버지는 하루 만에 모든 재산을 저버리고 함부르크로 이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함부르크에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사수완이 좋았던 하인리 플로리스 쇼펜하우어는 무역상으로 함부르크에서도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독일이 영방국가 형태로 있었던 그 시기는 마치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와 매우 유사합니다. 천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지게 되자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와 같은 여러 제후국들이 활개를 쳤던 것처럼 300여 개나 되는 여러 연방국가 중에서 프로이센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여하튼 쇼펜하우어의 아버지 하인리 플로리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프로이센에 밉보이는 바람에 거의 도망치다시피 함부르크로 이주를 하였으나 무역상으로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해서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는 쇼펜하우어를 상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룬케라는 사립학교에 쇼펜하우어를 입학시킵니다. 룬게는 오늘날로 치면 한 상업 고등학교쯤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상업 고등학교가 아닌 협상에 필요한 기술이나 상류층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교양 및 식사 예절 등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학교로서 그 이름이 매우 알려진 곳이었으므로 상류층 자녀들도 이곳을 매우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문적인 상인을 양성하는 이러한 교육 방식의 실증을 느끼고 문학이나 철학과 같은 학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803년 그는 학문의 길로 나가기 위해 고등학교로 진학하느냐 또는 아버지를 따라 구라파 일주 여행을 한 다음 상인이 되느냐 하는 두 갈래의 길에 서게 되었다. 그는 후자를 택했고 양친을 따라 장기 여행을 떠났다. 여행은 사전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브레멘,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런던, 파리, 보르도, 취리, 비엔의 여정으로 상업상 친구의 의지에 가며 진행될 수 있었다. 소개장을 제시하면 친구의 친척조차도 환대했으며 여행 중에 새로운 친지도 생기게 되었다. 1805년 4월 20일 아침에 우발 사고로 부친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는 함부르크의 저택을 팔고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새롭고 자유로운 세상을 찾아 바이마르를 향해 떠났다. 요한나는 쇼펜하우어를 멀리 외롭게 내버려 둔 채 바이마르에서 새로운 생활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당시 바이마르에는 헤르더, 실러, 빌란트, 괴테, 슈테판 등이 살고 있었다. 쇼펜하우어는 직업상의 불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계속 지켜나갔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후에 즉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또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803년이 되면 쇼펜하우어는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학문의 길을 계속 걸어가느냐 아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상인이 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결국 그는 후자를 택했고 아버지와 함께 유럽 전역을 돌아보는 장기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전자가 아닌 후자를 택한 데에는 아마도 쇼펜하우어의 아버지가 자신의 뒤를 이어 쇼펜하우어도 상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를 설득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사업을 접고 왜 갑자기 여행을 떠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시국이나 전쟁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다소 복잡하고 쇼펜하우어의 일생과 큰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여하튼 여행은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성공적으로 끝이 나고 쇼펜하우어의 기억 속에서도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마도 쇼펜하우어 부친 직업이 상인이다 보니 유럽 전역에 알고 지내는 인맥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런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여행은 순탄했을 것입니다. 이 여행 기간 동안 쇼펜하우어는 그의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고,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감정이 이 여행을 계기로 더욱 크게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따지고 보면 쇼펜하우어의 기질은 그의 아버지를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단지에 프로이센 군대가 주둔하고 있을 때 좀 못마땅해도 그들을 잘 대접하여 결국 자기 편으로 만드는 쇼펜하우어의 할아버지와는 달리, 그의 아버지는 그의 선대로부터 물려오던 전 재산을 포기해서라도 기어이 쓴소리를 내뱉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쇼펜하우어도 나중에 자세한 언급을 다 하겠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그의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예나 대학에 셜링 피테 슐레겔의 못마땅해서 먼 곳에 있는 괴티겐 대학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괴티겐 대학에서는 의학을 처음에 전공했다가 나중에 철학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철학을 계속 공부하는 와중에 베를린에 있는 피테가 마음에 들어서 괴티겐 대학에서 베를린 대학으로 거처를 옮기기도 합니다. 자신이 원해서 들어간 베를린 대학에서 피테 강의를 들어보고 또 마음에 안 들어서 그와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로 게테와 함께 색채론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려고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공동 연구를 포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 자리를 얻기 위한 시범 강연을 할 때도 해결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어머니와는 아예 단절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이 해야 할 말을 기필코 전후 맥락을 따지지 않고 내뱉어 버리고 마는 쇼펜하우의 성질은 아마도 그의 아버지로부터 유전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담으로 쇼펜하우는 역마살도 많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의 거처를 먼저 살펴보면, 그는 단지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함부르크로 이주를 하고 고등학교 시절은 고타 김나지움에 입학해서 바이마르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바이마르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져서 드레스덴으로 거주를 옮기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거기서 그의 말년임 보내는 곳은 프랑크푸르트입니다. 거처뿐만이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가까운 곳에 있는 예나 대학 대신 괴티켄 대학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괴티켄 대학에서 다시 베를린 대학으로 학교를 옮기고 결국 박사학위는 또 예나 대학에서 받게 됩니다. 물론 인생 말년에는 비교적 순탄한 삶과 나름대로의 명성과 부도 축적을 하지만, 쇼펜하우의 초중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이었습니다. 1805년 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부친은 우발 사고에 의해 사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책에서는 창고에서 강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자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의 부친이 죽자마자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바이마르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이러한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약 4개월 정도의 기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에 사진을 보면 함부르크에서 바이마르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 많은 지역 중에 바이마르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바이마르에는 헤르더, 실러,
빌란트, 괴테, 슈테판 등과 같은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어머니 역시 그의 직업이 작가였으므로 그녀가 거처를 바이마르로 옮기게 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머니가 거처를 바이마르로 옮기는 동안 쇼펜하우어는 여전히 함부르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부친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므로 부친으로부터 승계해야 할 사업들은 고스란히 쇼펜하우어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갔다 오면 상인이 되겠다고 약속한 것도 있고 하니 어머니와 같이 바이마르로 떠나지 않고 함부르크에 남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쇼펜하우어는 직업상의 불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계속 지켜나갔습니다. 1807년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의 친구인 칼 루드비히 페르노의 권유로 그동안 거주했던 함부르크를 떠나 고타의 김나지움에 입학했다. 이곳은 유명한 언어학자 되링이 학교장이었고 프리드리히 야곱슨을 비롯한 당대의 유명한 교수들이 지도하고 있었다. 쇼펜하우어는 성적이 뛰어났고 다른 동급생보다 나이가 많았으며 학생답지 않게 돈도 잘 썼으므로 동급생들은 모두 그를 잘 따랐다. 그러나 우연히 교장을 조롱하는 시를 지어 학생들 앞에서 낭독한 것이 화근이 되어 여기서 쫓겨나게 되었다. 1807년 12월 23일 고타에서 바이마르 고등학교로 전학한 그는 작은 방에서 하숙하며 독학으로 대학을 들어갈 준비를 하였다.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프란츠 루드비 파쇼 교사의 개인 지도를 받으며 공부에 몰두하여 고전어를 완전히 습득할 수 있었고 고대 문학의 중요 작품들을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었다. 1807년 쇼펜하우어는 어머니 친구인 칼 루드비 페르노의 권유에 의해 고타 김나지움에 입학하게 됩니다. 칼 루드비 페르노는 그의 직업이 바이마르 공작 부인의 도서관장으로 그 당시에 유명한 작가였다고 합니다. 사실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는 작가로 일하면서 매우 사교성이 좋았습니다. 해서 나중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그녀가 바이마르로 간 뒤로 문학 사롱을 열어 당대의 유명한 작가들과 두터운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페르노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문학 거장인 게테와도 친한 사이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타 김나지움에서 성적도 뛰어나고 돈도 잘 쓰다 보니 그를 잘 따르는 학생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가 다른 동급생들보다 나이가 많았던 것은 아마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상인이 되기 위해 다른 여러 교육기관들을 전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타 김나지움에서의 생활에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교장을 조롱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국 이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해서 바이마르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고 프란츠 루드비 파수 교사의 도움으로 고전어 습득은 물론 웬만한 고전문학을 자유자재로 해석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공부를 한다는 명목으로 파쇼 교사의 집에 자주 머무르며 그의 집에서 종종 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와의 불화 때문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고타 김나지움에서 쫓겨나게 되고 본의 아니게 바이마르 고등학교로 전학을 한 이후로 그는 불가피하게 어머니와 동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쇼펜하우어는 그의 아버지와는 기질도 비슷하고 오랜 기간 같이 여행을 함으로써 생겨난 유대감으로 그의 아버지를 존경하였으나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를 남겨둔 채 4개월 만에 바이마르로 이주하는 등 이미 불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1809년 바이마르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괴팅겐 대학 의학과에 입학하였다. 그는 예전부터 학비를 아버지의 재산에서 어머니의 손을 거쳐 지불받고 있었는데 그해 2월 22일 21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성인의 자격으로 어머니로부터 유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인수하였다. 그 금액은 2만 라이히스탈러로 1년 동안의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액수였다. 그가 어머니와 가까운 곳의 예나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괴티겐 대학에 입학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바이마르에 머물던 2년간 어머니와의 사이가 더욱 나빠져서 떨어져 있을 필요성을 느꼈고, 게다가 당시 예나에는 피테, 셸링, 슐레겔 형제가 있었다. 그래서 실러가 정착하여 교편을 잡고 있던 지난 세기 말처럼 교양의 중심지는 아니라고 쇼펜하우어는 생각했다. 1734년 영국 조지왕 2세가 창건한 괴티겐 대학은 높은 학문적 명성을 자랑하고 있었다. 괴티겐 대학은 특히 자연과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았는데 이곳에서는 학생들을 후대하였으므로 학생들은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쇼펜하우어는 이곳에서 2년 동안 습관화된 근면함으로 학문에 몰두했다. 처음에는 자연과학의 공부에 전념했고 의학부에 적을 두었으나 3학기부터는 철학에만 전념하기 시작했다. 슐츠로부터 철학 지도를 받으면서 그의 권고에 따라 플라톤과 칸트를 공부하였다. 1809년 쇼펜하우어는 파쇼우 교사의 개인 지도하에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바이마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괴티켄 대학의 의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는 21번째 생일이 되는 날, 즉 성인이 되는 날,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받습니다. 그가 유산의 3분의 1을 상속받고 그의 어머니가 3분의 1을 상속받고 쇼펜하우의 여동생이자 어머니 요한나의 딸인 아델레가 3분의 1을 상속받게 됩니다.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금액이 모두 2만 라이히스탈러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자만으로도 1년 동안의 생활이 충분할 수 있는 액수였다고 하니 상당한 금액임에는 분명합니다. 오늘날 대충 계산해봐도 1년에 한 3천만원 정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보면 예금 금리를 한 2% 정도 잡으면 한 2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요즘 또 금리가 많이 낮아져 가지고 1.56% 정도 좀 된다고 하니 그렇게 계산해보면 한 30억 전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여하튼 쇼펜하우어는 성인이 되자마자 그동안 어머니에게 위임되어 있던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상속될 2만 라인히스탈러를 받게 되는데, 이로 미루어 봐도 알 수 있듯이 어머니와의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와의 사이가 좋았다면 21살의 어린 나이에 그렇게 큰 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어머니에게 그 돈을 맡겨둔 채 용돈을 타 쓰면서 생활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는 바이마르에 가까이 위치한 예나 대학으로 가지 않고 그의 집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괴티케인 대학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와의 사이가 나쁘다 보니 어머니 꼴보기가 싫은 이유가 그것인데,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동기들 중에 일부러 부모님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자기가 살고 있는 집보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로 입학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선택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예나 대학에는 피테, 셸링, 슐레겔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쇼펜하우어가 보기에는 이러한 사상가들의 주장이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봅니다. 해서 그는 결국 게티켄 대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당시 게티켄 대학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았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홍익대는 미대가 세고 한양대는 공대가 세고 연세대는 상대가 세고 하는 것처럼 이와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게다가 괴티켄 대학은 학생들을 후대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 하나를 소개하면, 게티켄 대학 주변에는 전부 농장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소를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 해서 소들이 날마다 음머 하면서 울다 보니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항의를 하게 되고,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학교 측에서는 소의 개체수를 일부러 줄여서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우쭐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쇼펜하우어는 이곳에서 처음에는 자연과학과 의학부에 적의를 두고 공부를 하였으나, 나중에는 철학자 슐츠 밑에서 철학 공부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플라톤과 칸트의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칸트를 대단히 존경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811년 여름 4기를 괴티겐 대학에서 공부한 뒤 그는 베를린 대학으로 옮길 결심을 하였다. 그가 베를린 대학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피테로부터 참다운 철학과 위대한 정신을 알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베를린에는 피테 외에도 슐라이어마허, 리힌텐슈타인, 아우구스트 볼프 등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베를린 대학은 그가 오기 1년 전인 1809년에 신설된 대학이었으므로 그는 이곳에서 위대한 철학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피테의 명성에 이끌려 베를린에 온 쇼펜하우어는 그의 철학이 궤변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는 슐라이어 마우와도 학문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고, 솔거에 대해서는 1인 2역을 하면서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신사라고 하였다. 1812년 봄에 나폴레옹은 50만 대군을 거느리고 러시아 정벌을 위해 베를린을 통과하였다. 나폴레옹의 공격에 이 임박한 것을 예감한 쇼펜하우어는 1813년 3월 2일 베를린을 탈출했다. 1811년이 되면 쇼펜하우어는 게팅겐 대학에서 베를린 대학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는 게티켄 대학의 술츠 밑에서 철학을 공부한 뒤에 베를린 대학에 있는 피테 밑에서 철학을 배우다 보면 보다 참다운 철학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베를린 대학은 1809년에 신설된 대학이었으므로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여 학위를 받고 나면 대학 교수직 한 자리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도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베를린 대학에서의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는 피테의 철학을 궤변이라고 생각하였고, 슐라이어 마우와도 학문적 큰 차이를 보입니다. 심지어 솔거에 대해서는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신사라고 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누가 염세주의 철학자 아니랄까봐 그는 베를린 대학에 있는 모든 사상가들의 생각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봐도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로또를 사면 당첨되지도 않을 걸 왜 사냐 그러고, 시험 공부를 하면 합격하지도 않을 걸 왜 하냐 그러고, 대학교를 들어가면 취직도 안 되는데 왜 들어가냐 그러고, 저축을 한다고 하면 부자도 되지 않을 거면서 왜 하냐 그러고, 매사가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 사람만 속해 있어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걱정인 것을
걱정하지 않은 것도 걱정이고 걱정 아닌 것을 걱정하는 것도 걱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사에 항상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812년이 되면 프랑스 혁명 성공 이후에 생겨나게 된 나폴레옹 정권이 50만의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정벌을 나서게 됩니다. 그 당시 베를린에는 러시아 원정대로 총사령관인 그라베르트 장군과 부사령관인 요크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라베르트 장군은 친프랑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요크 부사령관은 반프랑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치기 위해 정벌을 하러 가는 날 총사령관인 그라베르트가 병에 걸리는 바람에 부사령관인 요크 장군이 총사령관의 책임을 맡게 됩니다. 요크 장군은 반프랑스적 성향을 지닌 사람이었으므로 프랑스가 러시아를 정벌하러 가는 과정을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해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벌하러 가는 여정 속에는 반드시 베를린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쇼펜하우어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1813년에 베를린을 탈출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인데 염세주의는 매사의 삶이 부정적이고 상가 죽음에 있었어도 빨리 죽자 빨리 죽자라는 주의인데 정작 본인은 72세까지 끈질기게 오래 살았습니다. 해서 쇼펜하우어의 생애와 관련된 이야기는 깁니다. 이야기를 계속 전개시켜 나가면 매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선 여기서 일부를 끊고 이후의 이야기는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